10년 후 동부 연방왕국에 어두운 예언이 드리워집니다. 왕국은 막대하고 파괴적인 힘을 휘두르는 정체불명의 여성에 의해 멸망할 운명입니다. 이 대격변은 5대 죄악으로 알려진 강력한 5개인의 손에 의해 초래될 것입니다. 그들의 합쳐진 힘은 왕국 전체를 완전한 파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젊은이가 개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 미래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그 자신이 5대 죄악의 후원자가 되는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떠맡은 책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야기는 그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며 화려한 방에 있는 그를 보여줍니다. 그는 갑자기 판타지 세계의 귀족의 몸을 소유하기 전 과로에 지친 회사 직원이었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책을 읽으려고 애쓰지만 하인이 그가 책을 거꾸로 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문맹이고 무력합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대한 만찬을 맞이하며 그의 새로운 귀족 신분과 함께 오는 사치품들을 발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즐긴 후 하녀가 저녁에 그의 목욕을 준비하는 것을 돕겠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두 하녀에게 응석을 받아 편안하고 쓸모없는 삶을 젊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젊은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이것이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욕을 하는 동안 하녀는 다른 젊은 주인들이 내일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일찍 자라고 말하고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그녀는 젊은 주인 레오 안토니오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고 왜 그가 자신의 가족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질문합니다. 그 이름을 듣고 젊은이는 이상하고 불길한 친숙함을 느낍니다. 갑작스런 깨달음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고 머리를 물속에 담그게 하여 두 하녀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마음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는 자신이 어디에 환생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인 사이키델리아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과거의 삶을 기억하며 휴대용 콘솔에서 사이키델리아라는 게임을 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로서 그는 게임의 모든 측면을 마스터하면서 빈 음료수 캔에 둘러싸여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주요 적대자들은 분노, 탐욕, 나태, 자만, 집착을 나타내는 강력한 개인인 5대 죄악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사악한 가장과 그의 두 발레나 아들 레오 안토니오가 이끄는 부패한 궁궐집을 회상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바로 그 가족으로 환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플레이어가 가족의 범죄 조직인 아발론을 조사해야 했던 특정 하위 퀘스트를 기억합니다. 거대한 팔라시오 저택 밖에 서 있는 게임의 배경은 이제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는 알란 팔라시오, 가족의 쓸모없는 세 번째 아들이자 5대 죄악의 첫 번째 희생자 중 한 명이 될 운명의 엑스트라 악당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침대에 서서 과로에 지친 임금 노예로서의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10년 안에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 때 사치스러운 삶은 무의미하며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얻을 때 내 자신이 무력한 캐릭터로 다시 태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미래를 아는 것은 강력한 이점이며 그를 일종의 예언자로 만듭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는 세상의 파괴의 근본 원인을 단순히 제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왕국의 몰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노의 화신인 주요 악당을 기억하고 결국 나머지 5대 죄악이 될 다른 4사람도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시간대에 모두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개입하여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달이 지나고 알란은 이미 시험시설에서 고아들을 구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기사 에바는 그에게 보고하고 고아원의 경영이 유치하라는 소녀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알란은 그의 기사를 칭찬하며 그의 눈이 정확하고 에반이 그의 일에 엄청나게 숙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기사는 칭찬에 놀란 것 같아서 알란은 그가 진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레는 넓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기사에게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에바는 그 표정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귀족은 이 몸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영혼이 그의 얼굴이 아닌 그의 마음만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바는 칭찬에 대해 그의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기사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으로 유명한 사이키델리아의 희귀한 캐릭터입니다. 기사는 임무가 유샤라는 소녀를 구출하는 것이었는지 묻습니다. 알렌이 그의 동료가 그 이유를 이해한다고 확인한 후 용병으로서의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다른 아이들이 어둡고 지저분한 감방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유차는 너무 강력해서
왜 그녀가 항복하고 잡히도록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심지어 알렌이 왜 그녀를 저택으로 데려오지 않고 고아원에 남겨두었는지 묻습니다. 젊은 주인은 그것이 좋은 점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알렌은 그녀를 거기에 남겨두는 것이 방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샤블루티아가 결국 엄청난 힘을 얻기 위해 다른 세계의 존재와 계약을 맺을 비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궁극적으로 그녀를 끔찍한 5대 죄악 중 하나인 분노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녀를 고아원에서 평화롭게 자라게 함으로써 알렌은 주요 미래 위협을 성공적으로 해소했다고 믿으며 목을 가다듬습니다. 그는 그의 기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호한 변명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고 그는 단순히 그의 동반자에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진지하고 신비로운 어조를 취합니다. 기사는 그의 주인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암호 같은 답변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잠시 침묵 후 알란은 에반에게 비밀을 보장하고 고아원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그는 그의 기사에게 편지를 건네며 유샤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에반은 봉투를 받아 내용물이 중요한지 묻고 알란은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 소녀를 안심시키고 싶다고 설명하고 기사는 전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의 동반자가 떠나자 젊은 귀족은 창문에서 지켜보며 그의 편지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알렌은 대주교가 주문을 사용하여 비인간 소녀와 친구가 되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게임의 장면을 회상합니다. 게임의 이야기에서 대주교는 분노의 죄의 힘을 진압하려고 시도하면서 주문을 외칩니다. 그러나 소녀가 그의 앞에 서서 변신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핏빛 붉은 달을 배경으로 그녀는 주문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녀의 변신은 돌이킬 수 없으며 악마의 뿌리머리에서 자라나 너무 늦었다고 선언합니다. 원래 타임라인에서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하여 주요 보스 전투로 직접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현실에서 알란은 스트레칭을 하며 너무 늦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다음 목표로 넘어갈 때라고 결정합니다. 그는 대주교의 방법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세계의 신들을 숭배하는 광신자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귀족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광신자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고아원에서 우샤는 알란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혼자 서 있습니다. 에바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아이에게서 방출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만화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녀의 존재가 이상한 아우라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합니다. 소녀는 그에게 돌아서서 알렌 씨가 편지를 보낸 사람이 맞는지 묻습니다. 그녀의 아우라는 그가 왜 그녀가 그의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지적하면서 붉은 빛으로 강렬해집니다. 기사는 그녀의 압도적인 존재에 마비되어 그녀의 강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는 그런 방식으로 만화를 발현하는 것은 마스터 영역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위협이라는 것을 공포 속에서 깨닫습니다. 갑자기 그의 주인의 암호 같은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그는 마침내 알란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말을 더듬으며 그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유샤는 그 대답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녀의 강력한 아우라는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움켜쥐고 주문의 말을 비밀 약속으로 인식하고 그녀의 새로운 주인의 의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사는 소녀의 엄청난 힘이 나타난 만큼 빠르게 사라지는 것에 놀라 말문이 막힙니다. 그녀는 붉은 달 아래에서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녀의 새로운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저택으로 돌아온 알란은 자신이 수명을 조금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는 밝은 달에 동기부여를 받아 잠이 들고 다음 아이를 구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의 편지는 오래된 흉터에 앵초꽃을 놓는 지역 전통을 언급했는데 이는 고인을 위한 평화의 제스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서관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동안 갑자기 많은 책 더미가 그의 위에 떨어집니다. 그가 세 번째 보스에 대한 단서를 찾는 동안 이분이 두 번째 아이를 구출했다고 보고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옵니다. 앨런은 아이가 친절하게 대우받았는지 재빨리 묻습니다. 그의 기사는 불법 노예 시장에서 구조했다고 확인합니다. 에반이 말하는 순간 도서관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며 그들의 대화를 방해합니다. 침입자는 앨런의 오만하고 근육질의 둘째 형인 토니오 팔라시오로 비웃으며 들어와 즉시 그의 남동생을 헤드락하고 그를 모르는 소년이 공부하는 척한다고 조롱합니다. 앨런은 속으로 그의 형이 얼마나 성가신지 생각합니다. 그는 반격하고 싶지만 그의 계획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척하며 그는 땅에 낮게 절하고 즉시 도서관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안토니오는 그의 형의 등에 발을 올리지만 칼이 갑자기 그의 머리 바로 옆으로 날아갑니다. 칼날은 그의 얼굴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나무 책장에 깊숙이 박힙니다. 한 인물이 문간에 서서 소음에 대해 불평하고 토니오는 충격을 받아 돌아봅니다. 새로운 인물은 첫째 아들 레오 팔라시오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라지라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피를 보고 싶지 않아 레오는 차갑게 그의 형에게 태도를 버리라고 말하며 그 둘이 서로를 노려볼 때 마약 냄새가 난다고 덧붙입니다. 앨런은 게임의 퀘스트를 떠올리며 가족의 범죄 권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족 부패의 중심에는 두 악당 형제가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춘왕 레오, 마약왕 안토니오는 아버지의 제국을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러그킹은 대규모 마약 카르텔을 운영하며 가족의 뿌리 깊은 부패를 더합니다. 그는 위험한 형제들과 얽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앨런은 재빨리 그의 기사를 잡아 도서관에서 도망칩니다. 일단 안전해지면 에바는 그의 주인을 위로하고 그는 생존하기 위해 약하고 무능한 아이처럼 행동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합니다. 앨런은 탈진하여 근처 소파에 쓰러집니다. 그의 기사는 두 번째로 구출된 아이도 평범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고 말하고 어린 주인은 소파에 누워있고 그의 충성스러운 동반자는 그를 조용히 관찰하며 서 있습니다. 기사는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주인이 어떻게 불법 노예 시장과 비밀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깊이 당황하고 그래서 그는 그의 주인이 그의 비밀과 계획에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앨런은 두 번째 아이가 첫 번째 아이처럼 안전하게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확인합니다. 그는 속으로 그 소년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파멸적인 대재앙의 미래입니다. 이야기는 칼리안 왕국이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국가인 영국 내에서 펼쳐집니다. 구출된 아이는 게임에서 두 번째 보스가 될 운명인 디스마 칼리안입니다. 노예로 팔려 끝없는 학대를 받은 후 그는 결국 나태의 죄의 화신으로 변모합니다. 이 변신은 젊고 고통받는 소년 안에서 무섭고 파괴적인 힘을 일깨웁니다. 그의 해방된 에너지는 엄청난 파괴를 일으켜 그의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앨런은 그의 칭호에도 불구하고 듀스가 근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며 그 이유로 에반에게 그 소년을 친절하게 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스크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의 또 다른 사례이며 그의 기사는 이제 이해합니다. 에반은 유샤에게 보낸 편지가 두 번째 아이에 관한 것이었는지 묻습니다. 앨런은 약간의 잡담을 덧붙여 그것이 맞다고 확인합니다. 그는 유시아에게 약간 아픈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소년의 안녕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고아원에서 더스트는 달빛 아래 홀로 서서 세상에서 고립되고 위축된 듯 보이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외로운 소년에게 다가가고 그의 발걸음이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집니다. 유치는 그 소년의 부서진 상태를 관찰하고 그의 허약한 몸을 덮고 있는 흉터와 자국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그 흔적, 즉 그에게 분명히 피해를 입힌 어두운 영향을 알아차립니다. 어린 소년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검은 염소였는지 묻고 그의 목소리는 잊을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유치아는 그를 축하하며 그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대한 달이 여전히 그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주어진 힘을 느끼고 그의 완전하고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며 그녀는 그녀의 손을 내밀어 만월의 빛 아래 그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가 충성심을 유지하고 그들의 새로운 주인의 명령을 따르면 복수를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엄청난 힘이 깨어나면서 그녀는 앨런에게 첫 번째 답장을 보낼 때라고 결정합니다. 그녀는 가벼운 인사와 고아원의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로 시작하여 편지를 씁니다. 팔라시오 저택으로 돌아온 평화로운 아침은 갑작스런 혼란으로 산산조각날 것입니다. 앨런이 계속 정보를 찾는 동안 심지어 큰 문제에 대해 소리치며 공황 상태로 도서관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두 번째 젊은 주인이 끔찍한 운명을 맞이했다고 보고하려고 했으며 말을 꺼내려고 합니다. 앨런은 갑작스런 소동과 그의 동반자의 당황한 표정에 혼란스러워 그의 기사에게 몸을 돌리고 그의 형토녀가 이미 죽었고 그의 몸은 땅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장면은 작은 군중이 둘째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모인 정교한 장례식으로 바뀝니다. 가족의 가장인 팔라시오 백작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슬픔에 잠긴 것보다 더 지루해 보입니다. 앨런은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에서도 마약과 여자에 빠져있는 모습을 경멸하며 바라봅니다. 토뇨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우발적인 추락이지만 앨런은 이것이 게임에서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에서 토뇨는 그의 형 레오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는 승리감에 차서 자신이 정당한 후계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레오는 관 근처에 서서 얼굴에 자족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앨런은 범인이 그이거나 그의 추종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앨런은 그의 죽은 형의 관 앞에 서서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개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습니다. 토니오가 사라지면서 상속 문제는 해결되고 레오는 마약 사업을 흡수하여 카운티를 겉으로 보기에는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한편 앨런과 유시아는 펜팔 친구가 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듀스가 문제없이 자라고 있으며 인형극에 대한 애정을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바는 그의 주인에게 고아원의 후원자 목록이 늘어났다고 알리고 그는 이것이 특이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며 기사는 정보길드로부터 그들이 찾은 단서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합니다. 앨런은 안심하며 단서가 그가 찾고 있던 세 번째 보스로 이어질 고대 책일 것이라고 깨닫고 그와 그의 기사는 다음 중요한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한 순간을 즐기며 호화로운 방에 앉아 있습니다. 장면은 마약 유통 장소에서 어둡고 폭력적인 대결로 바뀌고 밤에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레오의 부하 2명이 그들의 조직이 주인님의 관대함 덕분에 수백 명의 회원으로 성장했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장을 걸어가면서 모든 동료들이 땅에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남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손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움직이고 이상한 힘이 그를 칼을 뽑도록 강요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동료에게 칼날을 돌리도록 강요받습니다. 신비한 영향력 아래에서 그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동료 갱 멤버를 무자비하게 베어 넘습니다. 어두운 망토를 입은 인물이 마지막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전체 학살을 계획한 후에 나타납니다. 현재 숙련된 인형극 전문가인 디스는 그가 만든 재미있는 쇼에 대해 언급하며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유치아는 그의 행동의 목적에 대해 질문하며 그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약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갈아넣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지만 그 행위는 자신의 복수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소녀는 이것이 모두 그들의 주인이 돌아올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고 밝힙니다. 유치는 그들의 주인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 장소가 허름하게 되도록 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동의하고 듀스는 이해합니다. 분홍색과 흰색 에너지의 거대한 급증이 땅에서 분출되어 그들의 웅장한 계획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들의 힘이 합쳐져 두 아이는 이제 모든 것이 그들의 주인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맹렬한 빛의 폭발은 그들의 장악의 시작을 알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빠르게 퍼집니다. 푸른 달 아래에서 그들은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을 그들의 주인의 칼로 헌신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대하고 소용돌이치는 분화구를 남깁니다. 앨런이 유샤와 처음 펜팔 친구가 된 지 2년이 지났고 그의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친 기사가 저택의 홀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며 그의 어린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뒤뜰에서 앨런을 찾고 탈진하여 쓰러집니다. 앨런은 태연하게 그의 기사 예벤에게 인사하고 그를 보고 놀란 척하며 기사는 5번째이자 마지막 아이가 고아원에 안전하게 보내졌다고 보고하며 땅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알라는 과로한 동료에게 간식 접시를 건네고 기사는 감사히 받아들인다. 젊은 주인은 세 번째 죄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게임 지식 덕분에 결국 모든 것이 잘 풀렸다. 그는 충성스러운 기사에게 임무가 완료되었으니 이제 쉴 수 있다고 말한다. 예비는 고아원 임무가 정말 끝났는지 묻는다. 알라는 그렇다고 확인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의 동료는 그가 행복한지 묻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알라는 풀밭에 누워 그렇다고 주장한다. 그는 웃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읽을 수 없다. 승리감에 휩싸여 그는 길고 험난했던 임무의 성공적인 완료를 축하하며 주먹을 공중으로 뻗는다.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 그의 계획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는 끔찍한 실험과 학대에 시달린 5 아이들의 비극적인 뒷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비극을 겪고 엄청난 힘을 깨달은 후 5가지 큰 죄가 되었고 알라는 처음부터 그들의 비극이 닥치기 전에 그들 모두를 완벽하게 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풀밭에서 휴식을 취하며 알라는 기사에게 고아원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기사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는 처음에는 부서진 인형 같았던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상당히 밝아졌다고 덧붙인다. 알라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고아원을 위해 추가 보물을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유치아가 책임을 너무 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이는 고아원에 대한 그녀의 애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역시 유치아는 착한 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자 그의 동료는 편지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묻고 편지에는 모든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있으며 듀스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알란은 미래의 5가지 죄가 모두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고 자부심을 느끼며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자 그의 기사는 언제 그들을 직접 만날 계획인지 물으며 항상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알란은 주저하다가 실제로 그들을 직접 만날 의향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죄가 되는 과정이 너무 끔찍하고 비극적이었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구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잠재력이 두렵다고 인정한다. 그는 5년 후쯤이면 그들을 만나기에 충분히 안전할 것이라고 결정하고 그의 기사는 조용히 그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젊은 귀족은 이제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방어 기술뿐이라고 선언한다. 그의 동료는 마법에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의 주인이 블루문이라는 그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알란은 모르는 척하며 기사가 그들이 범죄자를 사냥하는 새로운 그룹이라고 설명하자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젊은 주인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좋은 일처럼 들린다고 말하지만 게임의 원래 스토리에 없는 일시적인 그룹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기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그룹이 심지어 귀족까지 죽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밝힌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가장한 앨런은 이제부터 그의 바로 옆방에서 잘 것이라고 동료에게 말한다. 그날 밤 늦게 외딴 평범한 건물에서 비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어둠 속에 한 인물이 앉아 신비로운 그룹인 블루문으로부터 주간 활동 보고서를 들을 준비를 한다. 분노의 죄우추는 동지들이 성공적인 임무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듣는다. 명랑한 고양이 귀소녀는 할당된 지역의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보고한다. 자부심의 죄서령은 모든 노예 상인들을 처리했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그녀는 새 옷을 자랑하고 희생자들을 제거하기 전에 했던 게임에 대해 농담한다. 탐욕의 죄리는 서령의 임무에서 나온 모든 시체가 묻혔다고 침착하게 확인한다. 그녀는 남부 지역도 처리되었다고 보고하며 그녀의 표정은 심각하다. 은발의 청년은 불법 인체 실험실과 아발론 조직이 처리되었다고 덧붙인다. 순수함의 죄 레이는 적들이 흔적도 없이 파쇄되었다고 확인하며 미소를 짓는다. 유치하는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진행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그들은 비밀 조직인 블루문이고 위대한 달과 그들의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유엔은 그들의 주인의 뜻 아래 모든 것이 완벽하고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듀스는 남부 숙청 중에 발견된 위험한 문서를 들고 그녀에게 접근한다. 유치의 완벽한 자신감은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을 읽으면서 흔들린다. 블루문 멤버들은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그룹의 나머지 멤버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평소의 쾌활한 태도는 긴장된 침묵으로 바뀐다. 문서는 끔찍한 음모를 드러낸다. 병든 백작이 죽은 후 공범은 독살로 머리카락을 제거할 것이다. 2년 후 알란은 또 다른 장례식에 참석한다.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 팔라티오 백작의 장례식이다. 늙은 백작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의 얼굴은 관 속에서 평화롭다. 그러나 약물 남용 전력을 감안할 때 알란은 실제 원인이 자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는 블루문이 밤에 또 다른 그룹을 매복하여 전멸시켰다는 대화를 엿듣고 사람들은 마침내 블루문을 위협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를 애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백작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침울한 침묵 속에서 끝난다. 그래서 알란과 그의 기사가 떠나자 새로운 가주 류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본다. 이제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와서 이브는 그의 주인에게 미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기사는 알란이 가방을 싸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자신도 짐을 싸라고 말한다. 알란은 그들이 영지를 떠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의 동료는 놀란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토의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사가 그들의 목적지가 남쪽의 작은 마을인 로드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추측하자 알란은 조용한 마을로 이사하겠다는 그의 계획을 확인하고 그들은 출발을 위해 마차를 준비한다. 레오는 어린 동생의 마차가 웅장한 영지를 떠나는 것을 발코니에서 지켜본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그의 진정한 의도는 숨겨져 있다. 새 집에서 알란과 그의 기사는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알란은 그들에게 간단한 아침 식사를 요리해준다. 젊은 귀족은 토스트 조각을 뒤집으며 조용한 새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만끽한다. 그러나 도착한 지 불과 3일 만에 그는 다시 백작의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또 다른 장례식을 발견하는데 이번에는 그의 형 레오의 장례식이다.
알라는 피에 젖은 저택으로 돌아온 것에 좌절하고 왜 모든 죽은 플래그가 이번에는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며 관 속에 있는 레오의 시신을 바라보며 사망 원인이 심장을 꿰뚫는 칼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누가 그의 강력하고 무자비한 형을 죽였을까 궁금해하면서 우연히 다른 조문객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친다. 그 남자는 즉시 당황하고 눈을 마주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다른 불안한 손님에게 재빨리 끌려간다. 알라는 손님들의 이상한 행동에 혼란스러워하며 왜 갑자기 그를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궁금해한다. 다른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고 그의 기사 예벤이 그에게 다가가자 재빨리 자리를 피한다. 젊은 주인은 동료에게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정보를 찾았는지 묻는다. 기사는 예전에 알란에게 아발론 조직 전체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킨 사람이 당신이냐고 물었던 과거의 대화를 회상한다. 알라는 손님들이 계속해서 그를 피하면서 상황에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이야기는 알란이 로모로 떠난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마차가 출발하자 동료는 목적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한다. 동료는 왜 로드무를 선택했는지 물으며 도시가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알란은 그 질문을 고려하며 그저 콧노래를 부른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알란은 단호하게 반박한다. 그는 로드물이 그의 웅장한 계획의 마지막 필수 목적지라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의 임무는 5가지 큰 죄를 불행으로부터 구하고 절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그는 세상의 파괴를 성공적으로 막고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로드멜을 고른 건 원작 스토리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야. 게다가 마침 호화로운 별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에게는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 드디어 조용하고 한가로운 귀족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곳이지. 하지만 그의 동료는 단순한 설명에 납득하지 못해. 젊은 도련님은 곤란할 때 항상 얼버무린다고 지적하지. 엘로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재빨리 화제를 돌려 대화를 끝내려 해. 한편 그가 막 떠나온 영지에서는 외로운 인물이 높은 발코니에서 마차가 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 그 남자는 알란의 형 레오인데 마차를 쏘아보고 있지. 그는 동생을 죽여야 할지 차갑게 궁금해해. 어차피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 독살할까도 생각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 그리고 이제 동생이 별 불평 없이 변경으로 향하고 있으니 굳이 죽일 필요는 없다고 레오는 생각하는 거지. 아발론 때문에 자신이 곤란한 게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비웃고 주먹으로 석조 난간을 꽉 쥐어. 결국 그는 동생을 그저 성가신 존재 정도로 여기기로 해. 시선을 돌린 레오는 알만이라는 남자를 불러. 떠나는 마차를 따라가라는 간단한 명령을 내려. 레오의 오른팔인 알만은 암살하라는 뜻이냐고 물어봐. 레오는 뒤돌아보는데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 부하가 그렇게 직설적인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당황한 듯해. 알만은 항상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가장 순종적인 부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레오는 의심을 품고 긴장해. 짜증이 난 레오는 차갑게 부하에게 질문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내 일이라고 상기시켜.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만이 갑자기 공격해 빛나는 강렬한 일격을 그의 주인의 가슴에 직접 꽂아넣지. 충격과 출혈에 휩싸인 레오는 자신을 꺼뚫은 칼을 내려다보며 한때 충성스러웠던 부하가 감히 배신하냐고 비난해. 공격자는 자신은 전쟁 게임을 즐길 뿐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 알만은 사실 숨겨진 존재, 레오를 섬기던 시간이 재미있었다는 블루문 조직의 일원임이 밝혀져. 그는 자신들의 조직은 레드문으로부터 내려온 신조를 따르는데 블루문은 검과 같이 움직이며 휘두르는 대로 움직인다고 설명해. 하지만 누가 감히 위대한 달을 해치려 한다면 즉시 충성심이 바뀐다고 덧붙이지. 그런 특정한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 그러고 나서 그는 레오의 가슴에서 잔혹하게 칼을 뽑아. 이전 주인이 비틀거리자 하이드는 레오가 마침내 위대한 달을 해치라는 명령을 내리기를 2년 동안 기다렸다고 밝혀. 레오는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위협하지만 히드는 그 마지막 말과 함께 아발론은 이제 대륙에서 사라질 운명이라고 반박하며 레오가 쓰러지는 것을 감정 없이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해. 그는 위대한 달이 레오에게 기회를 줬었다고 말해. 그러고 나서 그는 죽어가는 남자를 발코니에서 밤속으로 던져버리고 장면은 떠오르는 태양에 따뜻한 빛에 젖은 평화로운 마을 로드몰로 전환돼. 배신에서 멀리 떨어진 알라는 일어나 기지개를 펴며 로드몰은 정말 낙원이라고 속으로 행복하게 생각하지.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또 다른 평화로운 아침과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해 그와 그의 동료는 함께 조용한 아침 식사를 즐기는데 마침내 그가 누릴 수 있는 소박한 기쁨이지. 토스트 한 조각을 즐기면서 마침내 진정한 귀족처럼 살 수 있게 되었고 토스트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농담까지 하지. 하지만 그의 평온한 식사는 젊은 도련님에게 전보가 도착했다는 동료의 외침으로 갑자기 중단돼. 놀란 알란의 손이 미끄러지고 포크에 꽂힌 버터 바른 토스트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해. 토스트 조각은 깨끗한 바닥에 부드럽게 툭 떨어지고 토핑이 바닥을 향하고 있어. 전보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담겨 있어. 형 레오 팔라티오의 사망에 따라 알란의 즉각적인 영지 복귀가 요청된다는 내용이었지. 그는 메시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봐. 그의 짧은 낙원, 3일간의 평화체험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종말을 맞이했고 그래서 그는 팔라티오 영지로 돌아와 그의 형의 열린관 옆에 그의 동료와 함께 침울하게 서 있게 돼. 그는 곧 모든 하인과 경비병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그는 왜 모두가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해. 그러자 그의 동료가 직접 그에게 언제부터 아발론 조직 파괴의 책임자가 되었느냐고 묻고 알란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끊임없는 시뮬레이션에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으며 완전히 말을 잃게 돼. 나중에 그의 동료와 함께 앉아서 그는 왜 갑자기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을 요청해. 그 남자는 알란이 형의 죽음과 아발론의 실종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 그들이 저택을 떠난 직후 레오가 살해당했고 알란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얻어 새로운 후계자가 되었지. 게다가 아발론 조직 전체가 전멸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레오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어. 그의 동료는 화려하게 결론을 내리며 알란은 이제 강력한 암살자를 거느린 영지의 배후 조종자라고 선언해. 압도된 알란은 앉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 그는 그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집단을 떠올릴 수 없어.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전 대화를 회상하고 동료에게 다른 사람을 사냥하는 조직에 대해 물어봐. 그 남자는 블루문을 제안해. 그러나 그의 동료는 정보길드에서 이미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재빨리 그 아이디어를 묵살해. 그래서 그는 블루문이 시체를 남기지 않을지는 몰라도 항상 뚜렷한 흔적을 명함처럼 남긴다고 설명해.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아발론의 멤버들이 잔인하게 칼에 맞아 죽었고 범죄 현장은 지옥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어. 엘론은 마침내 상황을 이해해. 이것이 바로 지금 모두가 그를 검의 달인을 거느린 냉혹한 배후 조종자로 보는 이유이지. 그는 블루문이 게임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려. 그는 그런 약한 집단이 진짜 범인일 리가 없다고 추론하며 누구였는지 궁금해해. 그는 자신이 구했던 은발소녀, 현재는 자신의 동맹이 된 소녀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집단이 현장에서 흔적을 찾았는지 물어봐. 대신 녹발소녀가 나서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확인해줘. 그녀와 다른 사람들은 싸울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 고양이 귀소녀는 열심히 칼을 휘두르며 그곳에 시체가 정말 많았다고 확인해. 회상 장면에서 빛나는 나비 날개를 가진 어린 소년이 그들의 도착을 알립니다. 그는 아발론 조직의 잔존 세력이 486명 남았으며 보스의 지시에 따라 악명 높은 조직의 잔존 세력을 처리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말해. 거대한 칼을 든 백발의 청년이 그들을 모두 반으로 잘랐다고 씩 웃으며 확인해. 은발소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파괴를 지켜보며 그들의 작업이 완벽하고 결과가 좋다고 평가해. 단 5일 만에 아스테리아 왕국의 막강한 힘을 휘둘렀던 거대 조직 아발론은 완전히 먼지가 되어 사라졌어. 현재로 돌아와서 소녀는 백발 청년에게 청소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가 무슨 뜻인지 묻자 청년은 폴더를 제시하며 아발론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더 많은 귀족의 증거를 찾았다고 밝혀. 그는 특히 알차 공국이 현재는 없어진 조직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해. 은발 소녀는 잠시 침묵하며 아무런 외적인 반응 없이 새로운 정보를 흡수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붉은 기운이 감도는 섬뜩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그가 이미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해. 고양이 귀소녀, 날개 달린 소년, 녹발 소녀로 구성된 그녀의 팀은 그녀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 백발의 청년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씩 웃어. 새로운 목표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말하네요.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듯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러고는 초록 머리 소녀에게 정보 길드가 깨끗한지 모든 게 잘 처리되었는지 묻자 소녀는 길드가 이 사건을 풀은 달과 무관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답하고 그녀의 고양이 동료는 신나게 서류를 건넵니다.
모든 길드가 같은 입장을 취하며 이번 대학살은 검성의 지옥이라 부르는 사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류들이 그의 주위를 맴돕니다. 날개 달린 소녀는 새 목표를 계속 감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사람에게는 절대 알려져선 안 된다고 덧붙이며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러고는 이거는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레오가 엘란을 노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었다며 검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팀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검은 주인이 휘둘러야 존재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풀은 다른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하며 그분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하들에게 섬기는 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비 날개를 가진 소녀는 갈등하는 듯 그녀의 리더 유리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속으로 인정합니다. 그는 그토록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발각되는 것에 그토록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그는 결론에 도달한 듯 서류를 들고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위대한 달을 위해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겠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밤에 알란의 새 거처가 보입니다. 안에서 알란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녹초가 되어 더는 못하겠다고 중얼거립니다. 형의 장례식 후 그는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바빠 영지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편히 쉬면서 돈이나 쓰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낍니다. 문제는 6년 후에 일어날 레오의 죽음이 시간선을 크게 바꿔 모든 일이 그에게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막 절망하려는 찰나 누군가 초조하게 문을 두드리고 몇몇 가신들이 더 많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옵니다. 알란은 왜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궁금해하며 한숨을 쉽니다. 이전 영주가 있을 때는 다들 게을렀다고 회상합니다. 가신들은 이제 겁에 질려 그의 침묵을 분노로 착각합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로는 가신들도 자신이 흑막이라는 소문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냥 알아서 처리해줬으면 할 뿐입니다. 나중에 그의 동료는 그가 마법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련님을 부릅니다. 그 남자는 엘론의 빠른 성장과 마법 실력에 정말 놀랐다고 인정합니다. 혼자 공부해서 2년 만에 2단계 마법에 도달한 것은 놀랍고 희귀한 재능의 증거이며 보통은 4년 동안 헌신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심지어 마법을 사용하려면 마법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다. 엘론은 잠재적인 위협 때문에 불안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 열심히 연습했을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재능을 깎아내리며 기술이 어설프고 불완전한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짧은 회상에서 그는 처음 연습을 시작했을 때 판타지 세계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는 천천히 공부하면 된다고 믿었고 주요 계획이 완료되면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존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자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만화 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그가 시도하는 어떤 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마나홀은 운동선수의 타고난 체형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특성이며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경로를 시각화하면서 그는 자신의 마나홀이 불행히도 매우 작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작아서 어떤 훈련으로도 자신의 힘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막 포기하려는 찰나 그의 동료 이반이 봉투를 들고 나타나 댄스 파티 초대장이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엘론은 구운 고구마에서 시선을 들어 예기치 않은 소식에 놀라며 댄스 파티에 참석한다는 생각에 의문을 표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알라는 망토를 두른 멋진 정복 차림으로 완벽한 고위 귀족의 모습입니다. 그의 인상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웅장한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지쳐버렸고 나레이션은 이곳이 남부 아스테리아 왕국의 귀족들 간의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열리는 정기적인 무도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곧 영주가 될 것이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미래를 위해 인맥을 구축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동료는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어울리는 군중들과 동떨어져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림이라는 젊은 귀족이 그들에게 다가오지만 그가 알란에게 인사하자 젊은 영주는 초조하게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짧고 냉담한 인사 후 림과 그의 일행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알란을 지나쳐가며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에바는 그를 위로하려 하지만 알란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쿨하게 답하고 이런 대접을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에반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걸어갑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고위 귀족에게 기대되는 위엄과 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증조부와 달리 현재의 팔라시오 가문은 동방의 문제아로 여겨지지만 그는 계획 없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몰래 연습했던 사교 기술을 활용하여 상황을 반전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와인에 대해 언급하며 그 맛이 정말 독특하고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강렬한 표정으로 몸을 숙여 향이 특히 독특하고 유쾌한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집에 몇 병 가져다 놓고 싶다고 말하며 사교에는 부드러운 표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지나치게 강렬한 접근 방식은 젊은 여성을 완전히 겁에 질리게 하고 그녀는 넓고 두려운 눈으로 그를 봅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아버지에게 말씀드려 와인을 바로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달아나고 다른 귀족들이 그가 악명 높은 형들보다 더한 악당이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으며 그는 이것이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정하며 알라는 그 젊은 여성이 유독 수줍음을 타는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자신의 사교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후 그의 동료가 다가와 그의 전리품이 왠지 또 늘었다며 경탄합니다. 선물 목록에는 고급 말, 차, 와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알라는 와인 공부조차 소용없었다며 풀이 죽습니다. 마침내 그는 팔라시오 가문의 이름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명 높고 미움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가 악당 형들을 죽였다는 소문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바람 좀 쐬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는 그가 걸어가는 것을 보며 그냥 알겠다고 합니다. 멀리서 우아한 붉은 머리의 여인이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와인을 홀짝입니다. 엘라는 조용한 발코니를 찾아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하면 누가 기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완전히 놀라 돌아봅니다. 그는 화려한 문을 바라보며 그림자 속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비로운 목소리는 간단히 저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달빛 속으로 걸어나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를 기다리는 동안 긴 갈색 머리의 젊은 여성이 나타나 자신을 알치 공작가의 셋째 딸 로리아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즉시 알치 가문의 이름을 알아보고 경계를 담아 젊은 여성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게임에서 알치 가문이 북부의 문제아로 알려진 3명의 주요 악당 중 하나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명성을 고려할 때 기꺼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는 게임에서 이 소녀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로리아는 그의 혼란스러움을 감지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녀는 애원하는 듯 그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 요청에 알라는 전율하며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응시합니다. 젊은 귀족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녀는 곧 암살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달빛이 비치는 저택 발코니에 홀로 남겨진 채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불안하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받아왔고 지금까지 첩의 딸로서 보호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씨 공작이 중병에 걸려 집안에서의 그녀의 위치가 매우 위태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감에 따라 그녀의 자매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이 생존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앨런은 마침내 그가 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원래 게임 타임라인에서 그녀가 이미 이야기 시작 전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리아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앨런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절망적인 젊은 귀족에게서 돌아섭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만약 그가 그녀를 돕는다면 알씨 가문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끊습니다. 그는 그녀의 상황이 딱하지만 그는 자신을 살리기에도 벅차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돕고 싶어도 소문과는 달리 특별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리아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표정은 절망에서 조용하고 단호한 결심으로 바뀝니다. 그가 발코니를 떠날 때 앨런은 갑자기 엄청난 질식감을 느끼며 옷깃을 움켜쥡니다. 그가 돌아서 가려고 하자 젊은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며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텅 빈 무도회장을 걸어가며 필사적인 소녀가 자신을 도울 좋은 동맹을 찾을 수 있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한편 2명의 후드티를 입은 인물이 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알씨가 큰 달에 접근했다고 언급하며 붉은 달에 알려야 할지 고민하지만 다른 인물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정보에 따르면 로리아는 아발론과 얽혀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젊은 귀족 여성이 라이덴의 표적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인물을 크게 단순화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알카 가문의 나머지도 어차피 처리될 것이므로 일이 더 쉬워진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우선순위는 정보 흐름을 차단하여 아발론 사건이 큰 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도회장 바닥에서 앨런은 우연히 올려다보며 발코니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두 명의 신비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전에 붉은 머리 여자가 갑자기 다가와 그에게 인사합니다. 그는 인사가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하며 완전히 당황합니다. 그는 간단한 인사로 답하며 약간 희망을 느끼지만 게임에서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즉시 그녀가 또 다른 수상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짓고 앨런은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평범한 귀족일 리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제노니아 영예로서 정중하게 인사하며 함께 어울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놀란 척하며 그가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아는지 묻습니다. 앨런은 침착하게 물론 그녀를 안다고 답하며 그녀가 왕국 전체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스테리아의 세 개의 위대한 악당 가문을 떠올립니다. 북쪽에는 악명 높은 알시아 가문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그의 가족, 불명예스럽고 두려운 팔라시오 가문이 있는데 검은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쪽에는 상당한 힘을 가진 제노니아 가문의 악명 높은 퇴폐자 가문이 있습니다. 제노니아 백작의 딸인 여자 클레일다는 장난스럽게 그녀가 정말 그렇게 유명한지 묻고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표정이 드러납니다. 앨런은 자신의 가족이 짐승 같은 갱단으로 여겨진다면 제노니아는 훨씬 더 세련된 기업 스타일의 신디케이트라고 기억합니다. 그는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싶었을 뿐인데 계속 주요 악당들과 마주치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는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녀를 안다고 말하며 유능한 귀족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지만 절대로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칼리아는 그에게 칭찬에 감사하고 그녀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감돌며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앨런은 그들을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재빨리 거절합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가 자신을 조용히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그에게 꿰뚫어보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소문대로라고 말하고 이는 그의 내부적인 공황 상태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고 말하며 그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고 우아한 여인은 새로운 팔라시오 백작을 시험하려는 그녀의 임무를 일단 완료한 듯 다시 귀족들의 군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알라나는 악명 높은 자노니아 영예와의 갑작스럽고 이상한 상호작용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홀로 서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두 명의 후드티를 입은 인물은 아발론 사건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봉쇄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걱정이 있습니다. 칼리아 자노니아가 끊임없이 알론을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앨런, 인물 중 하나는 젊은 백작에게 이제 꼬리가 붙었다고 언급하며 그녀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없으므로 단순히 지켜보다가 위협이 되면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후 앨런과 그의 동료는 깊고 어두운 협곡 앞에 서서 그의 영주가 이 위치에 대해 확신하는지 묻기까지 합니다. 앨런은 질문을 무시하고 대나딤에도 불구하고 협곡 안이 얼마나 어두운지 주목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푸른색 룬 문자로 덮인 고대 돌들을 발견합니다. 앨론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그는 남쪽까지 온 진정한 이유가 속삭임이 미로라는 특정 위치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미로의 8방에서 수수께끼를 풀면 귀중한 유물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게임에서 전체 워크스루를 떠올리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습니다. 마침내 구식 연마의 즐거움을 맛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빛나는 룬 문자를 지나 입구를 표시하며 고대 미로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앨론은 미로가 실제 입구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게임에서 그곳에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에바는 그의 주인이 어떻게 그런 곳을 아는지 물으며 협곡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앨런은 단순히 예전에 자주 왔었다고 말하고 그런 다음 그의 동반자의 혼란을 몽상으로 일축하고 가야 한다고 말하며 다른 남자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미로 안에서 에바는 머리 위로 험악하게 매달려 있는 거대한 돌덩이를 올려다보며 수수께끼에 실패하면 자신들을 짓눌러 죽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돌덩이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이에서 핏물이 튀어나오고 다른 곳에서 함정이 발동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에바는 그의 영주가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젊은 귀족은 단순히 수수께끼 영사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사년을 함께 되돌아보며 그토록 많은 무관하고 무작위적인 임무 이후에도 그의 주인의 웅장한 계획을 여전히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는 또한 앨런이 전에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이 장소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비로운 젊은 주인을 따르는 것이 항상 결국 좋은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숨겨진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앨런은 메스꺼움을 느끼며 다음 부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보물방에 도착하고 이반은 시련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방은 반짝이는 금으로 가득 차 있고 앨런은 방 중앙에 있는 해골 손에서 검은 반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에반은 평범해 보이는 반지가 유일한 목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앨런은 나머지는 문제만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단순한 검은 반지인 제약을 가지고 마침내 이 모든 길을 온 유물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반자에게 돌아가는 길에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키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매우 긴장해 보입니다. 그들이 떠날 때 에반은 미로가 쉬웠다고 생각하지만 앨런이 갑자기 멈추자 깜짝 놀랍니다. 그의 영주는 무언가를 예상했던 것 같고 협곡의 돌 무더기가 실제로 골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미지의 강력한 적에 직면한 에반은 즉시 검을 뽑아 그의 영주를 그곳에서 살아남게 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앨론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위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충성스러운 동료에게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지금 당장의 최우선 과제는 협곡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에반은 주인의 2단계 마법으로는 강력한 돌골렘을 물리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지만 알은 방금 얻은 검은 반지를 침착하게 들어올리며 단 하나의 명령, 구속, 시작을 외친다. 반지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나오며 협곡 전체를 뒤덮고 알라는 유물의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그는 텅 빈 공간 같은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그에게 발동시키고 싶은 2가지 제약을 말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이 순간이 게임에서 선택창이 나타나던 장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목소리가 유물의 힘의 일부임을 확인한다. 신과 같은 신비로운 목소리는 미궁의 보상, 즉 구속으로 알려진 유물의 의지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엄청난 힘을 주는 대신 사용자에게 제약을 가하는 흡수형 유물이다. 목소리의 존재만으로도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게임 메커니즘이 아니라 모두 현실이라고 느낀다. 그가 첫 번째 제약을 말하려 하자 유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망설이지 말고 첫 번째 소망을 말하라고 명령한다. 앨론은 첫 번째 제약으로 모든 주문 시전에는 바볼로야의 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은지 묻는다. 그는 세상의 법칙을 조금 더 비틀 수 있는 힘을 원한다고 대답하고 그의 요청은 즉시 받아들여지고 유물의 힘이 그를 통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첫 번째 조건을 받아들인 그는 방금 발휘한 엄청난 힘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2번째 제약을 말할 준비를 한다. 목소리가 그의 2번째 조건을 말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모든 주문 시전에는 바볼로야의 신성한 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전과 목표는 같다고 대답한다. 그는 현실의 법칙을 더욱 비틀려고 한다. 강력한 존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고 우주 공간에 침묵의 질문이 감돌고 있다. 알라는 게임의 스킬 아이콘을 완벽하게 흉내냈지만 잘못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는 제약에 대한 봉인과 단어를 모두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가장 높은 마법 공격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작동해야 한다. 마침내 목소리는 그의 2번째 조건을 수락하고 그를 잊혀진 위대한 신을 기억하는 인간으로 인정한다. 목소리는 잊혀진 신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는 그 말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갑자기 그는 다시 협곡에 있다. 손가락에 있던 검은 반지가 빛으로 녹아 그의 몸속으로 흡수된다. 에반은 거대한 돌 골렘이 그들에게 거대한 주먹을 내리치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보며 비명을 지른다. 골렘은 그들을 짓밟기 직전이고 그의 돌몸은 위협적인 붉은 에너지로 빛나고 있으며 그의 동료는 필사적으로 그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고 외치며 그가 골렘에 홀로 맞서는 것을 막으려는 듯 손을 뻗는다. 그의 모든 만화를 주문에 쏟아부은 후에도 그의 손에 형성된 번개의 구체는 희미하고 약하게 남아있다. 그는 아무리 훈련해도 작은 만화 구멍 때문에 이것이 그의 타고난 마법 능력의 절대적인 한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거대한 돌 골렘 무리와 마주한 그는 지금이 구속의 진정한 힘을 시험할 완벽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그의 손에 있는 마법의 구체가 찬란한 푸른 에너지로 터져나오면서 그는 힘에 대한 대가로 유물이 요구하는 값을 치를 준비를 한다.